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경위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단식 열흘째인 이 대표의 건강을 고려해 의사와 구급차를 청사 인근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여권 우위로 재편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 5곳에 대해 다음 주 긴급 심의를 진행합니다. 여당은 허위 인터뷰 배우설을 강조했고 야당은 비판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강조하고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등에 대한 우리 역할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4년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육부는 교사 지원 방안 등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하루 앞둔 어제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막판까지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반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인데 당 대표 취임 이후 5번째 검찰 소환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일단 제3자 뇌물죄.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800만 달러를 건네게 했던 겁니다. 오늘 조사에서 핵심 내용은 이 대표가 이 내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있는가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 지사에게 2차례 직접 보고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그제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검찰의 강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던 거라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민주당 소속 변호인의 사법 방해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어제는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후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검찰이 오늘 준비한 질문지는 150쪽 분량.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와 경기지사 시절 방북 추진 경위, 쌍방울 측과 동행해 방북하기로 협의가 있었는지 등을 물어볼 방침입니다. 이 대표가 단식 열흘째인 만큼 검찰은 의사와 구급차를 청사 인근에 배치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수원지검 주변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단체와 반대단체가 각각 집회를 예고했는데 경찰은 경력을 동원해 충돌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또 해촉됐습니다. 이번 3번째 해촉으로 방심위원 구성이 여권 우위로 재편됐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 주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 관련해 긴급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가로 해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야권 추천의 정민영 위원입니다. 해촉 근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는 변호사인 정 의원이 자신이 법률 대리를 했던 MBC에 대한 심의 안건 의결에 참여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위반으로 정 의원은 서면 신고를 하지 못한 건 불찰이지만 자신이 대리한 건은 공개한 뒤 그와 연관된 안건의 심의에는 불참해왔고 그동안 사무처나 다른 위원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이어 정 의원까지 해촉되면서 방심위는 4대3 여권 우위로 재편됐습니다. 해촉 직후 열린 비공개 전체 회의에서 여권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유일임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협적 존재가 된 내 외부의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방심위에선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해 KBS와 MBC, SBS, YTN, JTBC 등 5개 언론사가 긴급 심의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방송 보도만을 문제 삼으려는 이유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했던 TV조선과 MBN 등 다른 매체들은 긴급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방심위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별도의 민원 제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윤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득을 얻는 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였다며 배후설을 거듭 거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관련 의혹 수사에 공작도 아닌 조작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비판적 언론에 마녀 사냥을 시작했다고 맞섰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언론사가 악의적 사고 시 존폐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이른바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규제가 아니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조작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 세력이 있었고 실행하는 이런 단계적 메커니즘이 입증이 된다면 저는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언론사 존폐도 언급했습니다. 국기를 흔드는 이 악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라면 존폐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는. 보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와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의 제도가 있지만 이를 건너뛰겠다는 입장까지 시사한 겁니다.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킨 국민의힘. 누가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또 확산시켰는지 전모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배우설도 주장했습니다. 이 조작극에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았습니까?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뉴스타파 녹취 전문을 들어보니 기획 인터뷰는 전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언론 보도에 대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사형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짐이 국가다라고 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와 맞닿아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검찰 등이 한통속이 되어 야당은 물론이니와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만을 골라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전 정부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언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검사 10여 명으로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이번 수사 목적으로 밝힌 건 배후 세력까지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후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둘러 수사팀부터 꾸린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농단, 대선 개입, 여론조작, 민주주의 훼손, 배후 세력.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면서 사용한 표현들입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 뒤편에 모종의 정치 공작이 있었던 단서가 나와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다는 의미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이 구성되는 동안 검찰 첫 조사를 받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배후 세력 질문에 황당하다는 반응만 보였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요? 제로. 검찰에 별도로 사전 모의 단서 등을 포착한 게 있는지 물었지만 검찰 관계자는 우선은 인터뷰와 보도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 같다고만 말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검찰 조사에서 녹취록 속 윤석열 검사의 수사 무마 의혹은 허위라고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선 3일 전이라는 보도 시점에 민감성이 있고 부적절한 금전 거래가 나오긴 했지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검사 10여 명으로 대규모 팀을 꾸린 건 이례적이란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건 광우병 사태 당시인 2008년 MBC PD 수첩을 수사할 때 이후 처음입니다. 내년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 불특정 다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전방위 수사로 언론의 검증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검찰이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기후 식량 위기 같은 국제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다자외교 두 번째 무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되는 G20 회의에 참석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의 세계적 복합위기, 기후와 보건, 디지털 등에서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가 논의 대상입니다.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뜻을 밝힐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도 여러 차례 밝힌 원칙이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핵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 문제와 연계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기후 취약국 지원 확대와 청정에너지 전환 국제협력 등은 우리의 기여 의지를 밝힐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할 기후 변화 리더십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분명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과 글로벌 디지털 윤리규범 정리 등에도 우리 역할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G20 회의 기간에도 주요국 정상들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투표 2달여 남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상 외교를 적극 활용하는 거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피의자가 아니라 고발인 신분이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진상규명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압 폭로 뒤 항명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어제 고발인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첫 발을 뗀 거 아닌가. 박 전 단장은 지난달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박 전 단장에게 연락해 혐의자, 혐의 내용을 경찰 이첩에서 빼라고 얘기한 혐의. 김동혁 검찰단장은 경찰 이첩 보고서를 영장 없이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위법하게 압수수색한 혐의입니다. 사건의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이첩할 수 있다는 말이 최초부터 제가 드린 이첩의 방법이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방부 차관과 장관, 대통령까지 고발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외압 의혹을 둘러싼 모든 관계자가 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박 전 단장 측은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국방부 검찰단 영장 내용을 두고 국방부가 장관의 직접 언급이 아니라고 해명한 걸 지적한 겁니다. 그걸 이제 와가지고 장관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고 지휘 라인에 있는 분이 그렇게 비겁한 명령을 내려서야 되겠습니까? 어제 공수처 조사에선 박 전 단장을 상대로 대통령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걸로 전해졌는데 관련자 녹음 파일 등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최상병 순직 사건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당론으로 특검법을 채택했습니다. 또 이종석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탄핵까지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습관적 탄핵이다, 안보 공백을 자초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사건 진상규명 책임을 더 이상 당국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한 특검법을 당론 채택했습니다. 특검 후보는 대한변협과 민주당의 추천을 차례대로 거치돼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인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습니다. 꼬리 자르기식 사건 종결, 증거 인멸, 그리고 진실 은폐 시도로 저희들은 규정합니다.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내야겠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해임도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이 거부할 경우 탄핵 소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까지 신속하게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자라고 논의를 모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긋지긋한 탄핵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제1야당이 앞장서서 안보 공백을 자초하겠다는 거냐며 오로지 정치적으로 이용할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 의혹만으로 제1야당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이토록 쉽게 들먹입니까?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구태일 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간 만큼 충분히 지켜보자며 그래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아 북한이 오늘 열병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병식 규모와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부터 저녁 또는 심야에 열병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올해 7월 27일에도 6.25 전쟁 정전협정일, 이른바 전승절 70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현재로선 만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답했습니다. 이 대표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선 만남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취임 1년 4개월, 윤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국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밝혔습니다. 야당 대표를 만나라는 그런 충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의 여건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한 총리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국민들이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언페어한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윤 대통령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이은 회동 제안에 대통령실은 대화에 열려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혀왔습니다. 대신 올해 5월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당시 만남을 제안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이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대표도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대화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다시 제안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또 요청하면 저는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과 피의자 간 회동이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나온 상황. 대통령과 야당의 불통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큽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가시거나 가볍게 산책을 즐기셔도 좋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질 텐데요. 일요일인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제주에는 5mm 안팎의 비만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m 안팎까지 좁혀진 곳이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빠르게 걷히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1.4도, 대구 17.6도로 선선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29도, 전주와 광주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전 한 초등학교의 40대 여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교사는 4년여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 근조화환이 놓였습니다. 생을 마감한 40대 여교사 A씨에게 보내는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들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서희초 선생님 사건 났을 때도 우리 선생님이 제일 먼저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지난 5일 교사 A씨는 집에서 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4년여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괴로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친구를 때린 학생을 훈육하자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교사 A씨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시달렸다며 유족들은 억울해했습니다. 왜 교사 혼자 오롯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 당시에는 와이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변에서 어떤 가이드나 법적 분쟁의 지원이나. 해당 교사는 서울 서희초 사건 이후 괴로움을 토로해오다 49제 다음 날인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청사 안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한편 실제 악성 민원이 있었는지와 교권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유가족은 평소 A씨의 신념을 지키고자 A씨의 피부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교사의 빈소를 방문해 교원의 마음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차관은 어제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연이은 현장 교원의 사망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원의 사망 소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2학기 중으로 심리검사와 전문치료 등 현장 교원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유관부처와 협력해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역 승강장에서 선로로 떨어진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승강장 내에 앉아있던 남성은 비틀거리며 걷다 선로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해당 사고로 인한 열차 지연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수중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 잠수함을 건조했다며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공개된 육성 연설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 도입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새 북한 잠수함이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잠수함이 바다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북한이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주장한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입니다. 직접 연설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은 기존 중형 잠수함을 전술핵을 탑재한 공격형 잠수함으로 개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국의 역사에 도약의 새 모습을 새길 주체조선의 함선공업과 영적 인민 해군의 앞길에 영광과 승리가 있으라. 김 위원장은 새 잠수함에 다양한 핵투발 수단을 다량 탑재해 선제 공격이나 보복 타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잠수함에서는 10개의 발사관이 확인됐는데 크기가 큰 4개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작은 6개에는 소형 미사일이 탑재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발사관들은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의 함교탑 후방에 설치돼 전체적인 형태가 기형적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의 정숙 수중 항행에 커다란 방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크기로 인해서 잠수함의 기동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김 위원장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계획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주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얻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안정적인 후방 공급 기지의 역할이 필요로 하고요. 전략 무기를 개발을 완수해야 되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기술적 노하우를 갖고 있는 러시아의 지원이 정부는 헛된 무기 개발로 결국 자신들의 안보만 취약해질 뿐이라는 점을 하루빨리 깨달으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내일부터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북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는 동방경제포럼 개최를 알리는 광고가 곳곳에 걸렸습니다. 개최 장소인 루스키섬 극동연방대학 주변의 경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경찰과 군인까지 배치됐고 위험물 탐지본까지 동원됐습니다. 연해주 주정부는 이번 행사에 10개 나라 대표단이 참석하는데 북한 대표단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누가 대표단을 이끄는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장거칭 부총리의 참석을 확인했지만 북한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应俄罗斯联邦政府邀请，中共中央政治局委员、国务院副总理张国清将于9月10日至12日赴俄罗斯弗拉迪沃斯托克市出席第8届东方经济论坛。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도 문을 굳게 잠근 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스 통신은 러시아 국방차관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북한과의 다면적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또 나란히 주러 북한 대사에 러시아와 전우회를 강화할 것이라는 발언을 실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러 간 정상회담을 통한 무기 거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북러 밀착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어렵게 인정을 받더라도 도움을 받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신청 2달 만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송모 씨. 정부가 지원하는 1%대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타려 했지만 은행 창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자가 거의 한 110만 원이 넘는 결정을 받고 나서 은행에 가서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보증금 3억이라는 그 기준하에 막혀서 송 씨의 전세 보증금은 3억 100만 원, 지원 기준인 3억 원을 넘어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원위원회는 보증금 한도를 5억 원까지 확대해 피해자로 인정해주지만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은 계속 3억 원에 묶여 있는 겁니다. 대전의 다가구 주택, 이모 씨를 비롯해 24가구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씨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저희 건물 같이 이제 이런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특별법에 따라 경매 과정에서 우선 낙찰을 받을 수 있지만 10억 원이 넘는 건물을 세입자 한 명이 대표로 나서서 매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모든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달라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었는데 모두가 입장이 똑같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높은 문턱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임대인의 기망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이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중단됐던 경매가 다시 개시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낮은 시원한 바닷바람이 생각나는 날씨죠. 이번 주말은 지난 주말에 비해서는 조금 더 혼잡하겠는데요. 다음 주말부터는 벌초 차량들도 많아져서 오늘 어디론가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벌써 곳곳이 막히고 있고요. 오전 11시 때가 가장 힘겹겠는데요. 이때 50번 영동선은 만종과 대관령 사이 강원권 정체가 길어지겠습니다. 벌써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창 일대와 용인을 중심으로 총 8km 구간 막히고요.
있고요. 52번 광주 원주간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도 초월 부근에서 2km 구간 정체입니다. 60번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는 양양 쪽 강일에서 남양주 유금소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15번 서양고속도로도 차가 많습니다. 서천과 홍성 쪽으로 꽃게와 대하 즐기러 가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 목포 방향 경기권 위주로 10km 구간 막히고 서해대교 지난다면 괜찮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에는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구름만 조금 더 끼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제주에는 5mm 안팎의 비만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 주로 서쪽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서 가시거리가 1km 안팎까지 좁혀진 곳이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빠르게 걷히겠고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의 하늘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18.3도, 전주 20.1도, 부산 20.5도로 아침에는 선선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이 31도, 원주 30도, 대구 29도, 광주 30도로 낮 동안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만 끼겠고 다음 주에는 흐린 날씨가 많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7년에 걸쳐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횡령액이 당초 알려진 560억 원의 2배가 넘는 1,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 밝혀졌는데요. 이 직원 집에선 100개가 넘는 금괴와 돈다발, 상품권 등이 발견됐습니다. 황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침대 밑에 숨긴 청가방, 1kg짜리 금괴 25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집안 곳곳에 숨긴 금괴가 모두 101개입니다. 냉장고 속 김치통에선 비닐로 싼 돈다발이 나오고 고가의 가방, 구두는 바닥을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 집에서 발견된 금품이 147억 원어치, 모두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의 오피스텔 등에서 나온 겁니다. 검찰이 이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밝힌 횡령 액수는 7년간 1,387억 원. 지난달 금감원 검사 과정에 알려진 횡령 규모 560억 원의 2배가 넘습니다. 이 씨는 부동산 시행사 PF 대출 상담과 관리 업무를 담당했는데 시행사들이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리려고 출금 전표, 대출 요청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 이 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황모 씨가 시행사 직원으로 위장해 범행을 도왔습니다. 출금 전표 위조해서 횡령 참여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씨는 7년에 걸쳐 눈덩이처럼 불어난 범행이 적발되자 구속영장 심사를 스스로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횡령을 한 뒤 변제하려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횡령액이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피해 규모는 500억 원 가량으로 추산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배우자가 갖고 있던 현금과 부동산을 포함해 173억 원 상당의 범죄 피해 재산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 가족과 공범 황 씨가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추적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윤규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반품 상품을 해외에 되파는 사업 모델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5천억 원대 투자금을 모았던 다단계 사기 사건 지난달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업체 대표 등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앱 개발자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품된 상품을 싸게 사들인 뒤 해외에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우리 회원들이 더 많은 문제가 돼요. 회원을 끌어오면 추가 수익을 약속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였는데 투자자 약 3만 명이 5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 공지가 온 거죠. 전산상에 오류가 생겨서 상당히 그 회사가 지금 어렵다. 대표 이 씨는 그제 결국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경찰은 거래업체 대표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투자금을 넣고 빼는 아도페이 앱을 만들거나 투자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들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사기라는 걸 알고 가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자리에 계세요? 지금 아도페이랑 경찰은 문어발식으로 확장된 계열사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계열사가 창호사업, 렌터카, 정육점 등 별 연관성 없는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상 실체가 없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자금 세탁 목적으로 확인될 경우엔 범죄 수익으로 몰수나 추징 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집회를 열고 피해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70대 중반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 파탄, 파산, 신용 불량자, 또 노숙자로 이렇게 될 위기에 피해자들은 이달 중 집단 고소장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죠. 김 씨 등은 개발 부담금을 줄이려고 군청에 내는 서류를 위조했는데 이 과정에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불거진 양평 공흥지구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개발을 맡았는데 양평군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검경 수사 결과 윤 대통령 장모는 불기소됐지만 시행사 실소유주인 처남 김모 씨와 시행사 관계자들은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행사, 공무집행 방해 혐의였습니다. KBS가 김 씨 등의 공소장을 입수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이 위조하고 행사한 사문서는 토사운반 관련 서류, 토사운반 거리가 길수록 개발 비용이 늘어나 개발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토사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입 확인서 두 가지를 위조했는데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사용했습니다. 잘라내기와 붙이기 기능을 이용해 관련 업체의 도장 이미지를 다른 서류에서 오려 붙인 겁니다. 실제 그림판 작업을 한 건 토목공사 업무 담당자. 하지만 김 씨 등도 적극 공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김 씨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토사운반 관련 증빙 서류를 꾸며내기로 했다는 게 공소장 표현입니다. 토사운반 거리 확인서는 수정하라고 요구했고 토사 반입 확인서는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였습니다. 위조된 서류 두 건은 2016년 양평군청에 제출됐고 두 차례 이의 신청 끝에 이듬해 양평군은 개발 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했습니다. 검찰이 김 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한 건 이들의 문서 위조가 공공기관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거란 판단에서였습니다. 한편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은 이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현지 주민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은 처음인데요. 주민들은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았고 어민들의 생업 회복도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에서 지종익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앞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주민들이 이를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 내 첫 소송입니다. 約束を遵守する、丁寧に説明すると言っていたのにもかかわらず、放出が始まったらその点には触れず、まるで約束などなかったかのような状態です。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미 한 차례 피해를 입은 피난민들과 후쿠시마 인근 지역 등에서 150명가량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은 일본 정부의 도쿄전력의 방류 실시 계획과 방류 설비 인가의 취소를, 도쿄전력에는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았고 특히 어업 관계자들의 생업 회복이 곤란하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오염수 방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 지역에 또 다른 피해를 안기고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방류를 강행해 일본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被害者や被災地に対して新たな被害を与える、そう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いわば二重の被害を生み出していると言えると思います。 소송단은 또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처리수 대신
처리 오염수란 표현을 썼습니다. 주민들은 후쿠시마와 미야기, 도쿄 등 일본 태평양 연안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방류 중단 소송 원고를 추가로 모집해 소송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가 새로 내놓은 스마트폰에 대한 반도체 부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의 중국 수출을 통제해 왔는데 기술이 유출된 건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는데 중국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미 상무부는 즉각 화웨이의 새 스마트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7나노미터로 추정되는 반도체 칩의 특성과 구성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5월부터 미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는데 제재에 구멍이 뚫린 건지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더 나아가 규제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We're committed to the small yard high fence. We need to make updates to the parameters, our rules as we go forward. 그러면서 특정 스마트폰이나 칩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의 접근 방식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손보되 반도체 칩뿐 아니라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 전반을 옥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중국의 근거리 무선 통신 기업들도 국가 안보 위험 기업들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국가 안보 개념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我想强调的是，制裁、遏制、打压阻止不了中国发展，只会增强中国自立自强、科技创新的决心和能力。 중국 당국이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선 답을 피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중국과 아이폰 금지령 관련 대화 계획이 없다며 G20 정상회담에 참석 예정인 바이든 미 대통령도 중국 리창 총리와 만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기술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한국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는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부여한 대중국 수출 통제 유예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홍콩에서는 태풍 하이쿠이의 영향으로 139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효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을 차량이 가까스로 피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홍콩 도심은 그야말로 수중 도시가 됐습니다. 지하철 역사도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Usually it's only in the new territories, but these days, especially like today, there was also flooding in the city. 홍콩 천문대는 그제밤 11시부터 1시간 동안 158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며 최고 수준인 흑색 폭풍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홍콩에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건 139년 만입니다. 홍콩 의료국은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다쳤으며 1명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이번 폭우로 홍콩에서만 우리 돈 약 1,300억 원의 피해가 났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홍콩과 인접한 중국 선전도 12시간 최대의 누적 강우량이 465mm를 기록했습니다. 인근 둥관시 도심에서도 홍수가 나 물에 잠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태풍 하이쿠이의 잔류순환과 서남 계절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발생한 13호 태풍 윈맹도 일본 수도권 인근에 상륙했습니다. 상륙 직전에도 도쿄와 지바현 등의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マンションの足場は現在も大きく傾き、隣の建物や電線に接触しているのが確認できます。 최근 열대 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면서 평년보다 1도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기상학자들은 올해 가을 태풍이 더 자주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 중 폐암 확진자가 21명 추가 확인됐고 폐암 의심 환자도 380명이나 된다는 내용을 앞선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위험한 노동 환경도 문제지만 급식 노동자들은 쉴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안이 없을까요?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경숙 씨는 초등학교에서 동료들과 함께 매일 1,100인분의 밥을 지었습니다. 식자재를 옮기다 갈비뼈가 부러져 휴직하려 했지만 대체 인력을 못 구해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옆집 사람 뭐 이런 사람까지 다 동원을 했는데도 못한 거였어요. 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몸이 이미. 일하다 다치고도 18년 다닌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게 억울했지만 동료들 부담이 커지는 게 더 미안했다고 합니다. 미안하죠. 거기를 이렇게 다 안고 가야 되는 그 힘든 상황인데 대체자가 없이 나오게 되니까. 전국 초중고 급식실에서 조리사 1명이 책임지는 인원은 146명으로 공공기관 급식실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노동 강도가 높아서 아픈 사람이 많지만 황 씨처럼 대체 인력을 못 구해 휴가나 병가를 쓰긴 어렵습니다. 결혼에 대비해 퇴직자 등으로 대체 인력 명단을 만들기도 하지만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이제 명단은 쫙 있어요. 있는데도 뭐 관리가 안 되니까 필요할 때 도움 못 받죠. 이미 이제 다른 직장을 찾아갔거나. 대안으로는 거점 학교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배치했다가 인근 학교에 결혼이 생기면 바로 투입하는 거점형 전담 대체 인력 제도가 거론됩니다. 하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6개 교육청만 시행 중입니다. 노동자들은 국회를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결혼이 지속되는 학교에서 산재가 되풀이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에는 교육부가 급식 종사자에게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고 관련 계획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석 달째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이 9살 아들을 유기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중국인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문준영 기자입니다. 공원 화장실에서 나오는 아빠와 아들. 어린아이는 신난 듯 장난기 가득한 모습으로 아빠를 따릅니다. 닷새 뒤 이들 부자의 모습이 또다시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곳에서 노숙 생활을 한 이들 부자. 8일째 되던 날 아침 아빠는 사라지고 잠에서 깬 아이는 화들짝 놀라 아빠를 찾고 또 찾습니다. 그렇게 서성이길 10여 차례. 체념한 듯 하늘을 올려보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입니다. 대성통곡하던 아이는 출근하던 공무원에 발견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이제 여기 갑자기 지나가는 길에 아이가 너무 혼자서 울면서 왔다 갔다 하고 어수선해 보이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 조사 결과 중국 산둥성 시골에 살던 이들 부자는 지난달 14일 제주에 왔습니다. 3박 4일간 한 숙소에 머물다 돈이 떨어지자 노숙하며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아들 곁에 남긴 편지에는 생활고 호소와 함께 아들이 좋은 곳에서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9살 아이가 아빠를 애타게 기다렸던 화장실 앞입니다. 아빠는 아이 곁을 떠난 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중국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혜는 하는데 하면서도 이분이 굽히지 않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또 되더라도 아이를 또 좋은 환경에 보내야만 한다. 아이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호시설에 머물다 중국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 아파트. 서쪽 출입구 쪽에는 서울시 동작구에서 설치한 횡단보도 그늘막이 설치돼 있고요. 동쪽 출입구에는 서울시 관악구에서 설치한 금연경고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이쪽은 동작구, 이쪽은 관악구라는 건데 두 구 사이에 있는 이 아파트의 주소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 동작구? 서울시 관악구?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이 아파트는 2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기가 주소가 나온 게 저도 못 외워서 이렇게 두 가지로. 아, 주소가 2개예요? 네, 신대방동하고 봉천동하고. 지상 1층에 위치한 상가는 호수마다, 지상 2층부터 지어진 아파트도 층과 호수마다 주소가 다르다고 합니다. 도로명 주소로 동작구도 있고 관악구도 있어요. 둘 다 있는데 쳤을 때 그 호수가 몇 층 몇 호인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동작구인지 관악구인지 구분이 되거든요. 사실 아파트 단지가 두 행정구역 사이에 있어 이렇게 몇 개 동이 주소가 다른 경우는 종종 있지만요. 한 건물이 다른 2개의 주소를 가진 경우는 드문데요. 이 아파트가 2개의 주소를 가지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여기 3개 건물들 사이에는 2차선 도로가 있었습니다. 2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이었고 오른쪽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이었죠. 하지만 서울시가 보라매 공원 주변을 구역화해 재개발하면서 두 행정구역을 나눴던 도로를 없애고 큰 건물을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주소가 2개인 건물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불편한 건 없으세요? 편하지요. 아파트 하나인데 주동이 되니까 나쁘지 그거에 당연하죠. 건물은 하나지만 층과 호수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 같은 층에 살더라도 쓰레기 봉투도 다른 것을 쓰고요. 버리는 날도 다르다고 합니다. 학교 배정도 층과 호수마다 다른데요. 통 반별로 25통 1반부터 7반까지는 보라매 초등학교인데 그 외에 8통부터 10반은 강북초등학교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통반에 따라서 학교도 좀 배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고 어느 학교 바라고 오셨다가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이사하시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끼리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계가 줄면 지방세 수입, 그러니까 세수가 줄 수 있어 지자체끼리 합의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쉽지 않긴 하지만 지자체 간 경계가 조정된 경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서울시 구로구와 양천구는 한 아파트 단지가 두 구에 걸쳐 있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자 두 구 간 경계를 조정했고요. 1995년 서울시 강북구와 도봉구도 같은 이유로 경계를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각 지자체에서 걷고 관리만 한 지자체에서 맡은 경우도 있는데요. 광화문역 앞에 있는 이 건물은 한때 주소가 3개였을 정도로 지자체 간 힘겨루기가 팽팽했습니다. 광화문 빌딩은 일단은 토지가 종로구 관내 두 필지랑 중구의 한 필지 이렇게 세 필지 위에 있어서 사실 이곳은 1986년 광화문 도심 재개발 사업 전까지 서울 종로구엔 국제극장이, 중구엔 감리재단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후 재개발이 시작되며 국제극장을 운영했던 동아흥행과 감리재단은 각자의 행정구역에서 재건축 허가를 받았는데요. 서울시가 가만히 보니 도심 한복판 작은 땅에 작은 2개의 건물을 짓는 것보다 큰 건물 하나 짓는 게 나아 보였던 거죠. 결국 서울시가 동아흥행과 감리재단을 설득한 끝에 종로구와 중구를 걸친 건물이 지어집니다. 노른자 땅과 건물에서 나오는 지방세가 꽤 많다 보니 종로구와 중구 모두 이 건물을 갖고 싶어 했었는데요. 결국 토지 지분대로 종로구가 66%, 중구가 34%의 재산세를 나눠 걷기로 하고 주소는 지하 5층부터 12층은 종로구를, 지상 13층부터 20층은 중구를 쓰기로 하면서 힘겨루기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같은 빌딩이지만 층을 옮기면 주소가 바뀌었죠. 층마다 주소가 다르다 보니 건물 관리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2014년 도로명 주소가 종로구로 통일되면서 건물 관리 등 행정 서비스는 종로구에서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종로구에서 이제 세종대로 149로 고시를 해서 이 주소 하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는 그대로라 지방세는 나눠서 걷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 과세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중구하고 종로하고 일정 지분대로 재산세를 과세 징수하는 기준 그대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도심 재개발로 경계에 걸쳐 지어진 여러 건물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을 기대해봅니다. 이번 주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오늘과 내일 하늘빛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늦은 오후에 제주에 5mm 안팎의 비만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니까요. 내륙 지역에서는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쪽 지역에는 안개가 끼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고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빠르게 걷히겠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에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18.3도, 대구 17.3도 등으로 일부 지역은 20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서늘하게 느껴지는 곳도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부분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이 31도, 광주 30도, 대구와 부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대북송금 경위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단식 열흘째인 이 대표의 건강을 고려해 의사와 구급차를 청사 인근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여권 우위로 재편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 5곳에 대해 다음 주 긴급 심의를 진행합니다. 여당은 허위 인터뷰 배우설을 강조했고 야당은 비판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강조하고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등에 대한 우리 역할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4년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육부는 교사 지원 방안 등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열병식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광장 2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하루 앞둔 어제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막판까지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반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인데 당 대표 취임 이후 5번째 검찰 소환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일단 제3자 뇌물죄.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800만 건네게 했던 겁니다. 오늘 조사에서 핵심 내용은 이 대표가 이 내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있는가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 지사에게 2차례 직접 보고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그제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검찰의 강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던 거라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민주당 소속 변호인의 사법 방해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어제는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후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검찰이 오늘 준비한 질문지는 150쪽 분량.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와 경기지사 시절 방북 추진 경위, 쌍방울 측과 동행해 방북하기로 협의가 있었는지 등을 물어볼 방침입니다. 이 대표가 단식 열흘째인 만큼 검찰은 의사와 구급차를 청사 인근에 배치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수원지검 주변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단체와 반대단체가 각각 집회를 예고했는데 경찰은 경력을 동원해 충돌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또 해촉됐습니다. 이번 세 번째 해촉으로 방심위원 구성이 여권 우위로 재편됐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 주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 관련해 긴급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가로 해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야권 추천의 정민영 위원입니다. 해촉 근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는 변호사인 정 의원이 자신이 법률 대리를 했던 MBC에 대한 심의 안건 의결에 참여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위반으로 정 의원은 서면 신고를 하지 못한 건 불찰이지만 자신이 대리한 건은 공개한 뒤 그와 연관된 안건의 심의에는 불참해왔고 그동안 사무처나 다른 위원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이어 정 의원까지 해촉되면서 방심위는 4대3 여권 우위로 재편됐습니다. 해촉 직후 열린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여권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위림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적 존재가 된 내외부의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방심위에선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해 KBS와 MBC, SBS, YTN, JTBC 등 5개 언론사가 긴급심의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방송 보도만을 문제 삼으려는 이유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했던 TV조선과 MBN 등 다른 매체들은 긴급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방심위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별도의 민원 제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윤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득을 얻는 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였다며 배후설을 거듭 거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관련 의혹 수사에 공작도 아닌 조작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비판적 언론에 마녀 사냥을 시작했다고 맞섰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언론사가 악의적 사고 시 존폐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이른바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규제가 아니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조작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 세력이 있었고 실행하는 이런 단계적 메커니즘이 입증이 된다면 저는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언론사 존폐도 언급했습니다. 국기를 흔드는 이 악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라면 존폐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는. 보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와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의 제도가 있지만 이를 건너뛰겠다는 입장까지 시사한 겁니다.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킨 국민의힘. 누가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또 확산시켰는지 전모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배우설도 주장했습니다. 이 조작극에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았습니까?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뉴스타파 녹취 전문을 들어보니 기획 인터뷰는 전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언론 보도에 대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사형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짐이 국가다라고 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와 맞닿아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검찰 등이 한통속이 되어 야당은 물론이니와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만을 골라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전 정부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언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기후 식량 위기 같은 국제 문제 해결에 기여 의지를 밝히고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다자외교 두 번째 무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되는 G20 회의에 참석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의 세계적 복합위기, 기후와 보건, 디지털 등에서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가 논의 대상입니다.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뜻을 밝힐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도 여러 차례 밝힌 원칙이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핵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 문제와 연계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기후 취약국 지원 확대와 청정에너지 전환 국제협력 등은 우리의 기여 의지를 밝힐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할 기후변화 리더십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분명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과 글로벌 디지털 윤리규범 정리 등에도 우리 역할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G20 회의 기간에도 주요국 정상들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투표 2달여 남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상 외교를 적극 활용하는 거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아 북한이 오늘 열병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병식 규모와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부터 저녁 또는 심야에 열병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올해 7월 27일에도 6.25 전쟁 정전협정일, 이른바 전승절 70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수중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 잠수함을 건조했다며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공개된 육성 연설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 도입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새 북한 잠수함이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잠수함이 바다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북한이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주장한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입니다. 직접 연설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은 기존 중형 잠수함을 전술핵을 탑재한 공격형 잠수함으로 개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국의 역사에 도약의 새 모습을 새길 주체조선의 함선공업과 영적 인민 해군의 앞길에 영광과 승리가 있으라. 김 위원장은 새 잠수함에 다양한 핵투발 수단을 다량 탑재해 선제 공격이나 보복 타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잠수함에서는 10개의 발사관이 확인됐는데 크기가 큰 4개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작은 6개에는 소형 미사일이 탑재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발사관들은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의 함교탑 후방에 설치돼 전체적인 형태가 기형적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의 정숙 수중 항행에 커다란 방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크기로 인해서 잠수함의 기동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김 위원장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도 계획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주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얻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안정적인 후방 공급 기지의 역할이 필요로 하고요. 전략 무기를 개발을 완수해야 되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기술적 노하우를 갖고 있는 러시아의 지원이 정부는 헛된 무기 개발로 결국 자신들의 안보만 취약해질 뿐이라는 점을 하루빨리 깨달으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피의자가 아니라 고발인 신분이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진상규명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압 폭로 뒤 항명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어제 고발인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첫 발을 뗀 거 아닌가. 박 전 단장은 지난달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박 전 단장에게 연락해 혐의자, 혐의 내용을 경찰 이첩에서 빼라고 얘기한 혐의. 김동혁 검찰단장은 경찰 이첩 보고서를 영장 없이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위법하게 압수수색한 혐의입니다. 사건의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이첩할 수 있다는 말이 최초부터 제가 드린 이첩의 방법이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방부 차관과 장관, 대통령까지 고발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외압 의혹을 둘러싼 모든 관계자가 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박 전 단장 측은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국방부 검찰단 영장 내용을 두고 국방부가 장관의 직접 언급이 아니라고 해명한 걸 지적한 겁니다. 그걸 이제 와가지고 장관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고 지휘 라인에 있는 분이 그렇게 비겁한 명령을 내려서야 되겠습니까? 어제 공수처 조사에선 박 전 단장을 상대로 대통령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걸로 전해졌는데 관련자 녹음 파일 등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최상병 순직 사건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당론으로 특검법을 채택했습니다. 또 이종석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탄핵까지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습관적 탄핵이다, 안보 공백을 자초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사건 진상규명 책임을 더 이상 당국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한 특검법을 당론 채택했습니다. 특검 후보는 대한변협과 민주당의 추천을 차례대로 거치되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인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습니다. 꼬리 자르기식 사건 종결, 증거 인멸, 그리고 진실 은폐 시도로 저희들은 규정합니다.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내야겠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해임도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이 거부할 경우 탄핵 소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까지 신속하게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자라고 논의를 모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긋지긋한 탄핵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제1야당이 앞장서서 안보 공백을 자초하겠다는 거냐며 오로지 정치적으로 이용할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 의혹만으로 제1야당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이토록 쉽게 들먹입니까?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구태일 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간 만큼 충분히 지켜보자며 그래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40대 여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교사는 4년여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 근조화환이 놓였습니다. 생을 마감한 40대 여교사 A씨에게 보내는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들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서희초 선생님 사건 났을 때도 우리 선생님이 제일 먼저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지난 5일 교사 A씨는 집에서 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4년여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괴로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친구를 때린 학생을 훈육하자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교사 A씨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시달렸다며 유족들은 억울해했습니다. 왜 교사 혼자 오롯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와이프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주변에서 어떤 뭐 가이드나 뭐 법적 분쟁의 지원이나. 해당 교사는 서울 서희초 사건 이후 괴로움을 토로해오다 49제 다음 날인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청사안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한편 실제 악성 민원이 있었는지와 교권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유가족은 평소 A씨의 신념을 지키고자 A씨의 피부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교사의 빈소를 방문해 교원의 마음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차관은 어제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연이은 현장 교원의 사망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원의 사망 소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2학기 중으로 심리검사와 전문치료 등 현장 교원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력해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역 승강장에서 선로로 떨어진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승강장 내에 앉아있던 남성은 비틀거리며 걷다 선로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해당 사고로 인한 열차 지연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반품 상품을 해외에 되파는 사업 모델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5천억 원대 투자금을 모았던 다단계 사기 사건 지난달 전해드렸었는데요. 업체 대표 등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앱 개발자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아림 기자입니다. 반품된 상품을 싸게 사들인 뒤 해외에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우리 회원들이 더 많은 부자가 돼요. 회원을 끌어오면 추가 수익을 약속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였는데 투자자 약 3만 명이 5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 공시가 온 거죠. 전산상에 오류가 생겨서 상당히 그 회사가 지금 어렵다. 대표 이 씨는 그제 결국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경찰은 거래업체 대표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투자금을 넣고 빼는 아도페이 앱을 만들거나 투자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들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사기라는 걸 알고 가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자리에 계세요? 아니요. 안 계세요. 지금 아도페이랑 저는 잘 몰라요. 죄송해요. 경찰은 문어발식으로 확장된 계열사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계열사가 창호사업, 렌터카, 정육점 등 별 연관성 없는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상 실체가 없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자금 세탁 목적으로 확인될 경우엔 범죄 수익으로 몰수나 추징 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집회를 열고 피해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70대 중반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 파탄, 파산, 신용 불량자, 또 노숙자로 이렇게 될 위기에 피해자들은 이달 중 집단 고소장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어렵게 인정을 받더라도 도움을 받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김보담 기자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신청 2달 만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송모 씨. 정부가 지원하는 1%대 전세 자금 대출로 갈아타려 했지만 은행 창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자가 거의 한 110만 원이 넘는 결정을 받고 나서 은행에 가서 대안 대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보증금 3억이라는 그 기준하에 막혀서 송 씨의 전세 보증금은 3억 100만 원, 지원 기준인 3억 원을 넘어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원위원회는 보증금 한도를 5억 원까지 확대해 피해자로 인정해주지만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은 계속 3억 원에 묶여 있는 겁니다. 대전의 다가구 주택, 이모 씨를 비롯해 24가구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씨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저희 건물 같이 이제 이런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특별법에 따라 경매 과정에서 우선 낙찰을 받을 수 있지만 10억 원이 넘는 건물을 세입자 한 명이 대표로 나서서 매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모든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달라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었는데 모두가 입장이 똑같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높은 문턱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임대인의 기망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이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중단됐던 경매가 다시 개시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최근 경기 지표 호조에 힘입어 달러가 다른 통화에 비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까지 반영된 건데 유가까지 오르면서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로화나 엔화 등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해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 지수가 이번 주에도 올랐습니다. 8주 연속 오르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달러 강세는 최근 미국의 좋은 경제 지표 영향입니다. 최근 지표를 보면 고용 시장이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탄탄하고 8월 서비스 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분기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높은 금리 수준을 더 오래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 수익률이 높은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늘면서 달러 가치가 더 오르는 겁니다. I think CPI is going to be up. I don't necessarily know if they raise in September, but I think you're going to get at least one more raise because the job's not done.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달갑지는 않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높아지면 국내 물가 역시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월에 1260원대까지 내려갔던 환율은 최근 1330원을 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 역시 상승세입니다.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6월 최저점을 기준으로 25%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문제는 세계 경기가 얼마나 받쳐주느냐인데 중국 둔화에 이어 유로존은 아예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약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달 열리는 회의에서 고금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 5번째 연속 금리를 동결해온 한국은행도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내일부터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북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는 동방경제포럼 개최를 알리는 광고가 곳곳에 걸렸습니다. 개최 장소인 루스키섬 극동연방대학 주변의 경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경찰과 군인까지 배치됐고 위험물 탐지본까지 동원됐습니다. 연해주 주정부는 이번 행사에 10개 나라 대표단이 참석하는데 북한 대표단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누가 대표단을 이끄는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장거칭 부총리의 참석을 확인했지만 북한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应俄罗斯联邦政府邀请，中共中央政治局委员、国务院副总理张国清将于9月10日至12日赴俄罗斯弗拉迪沃斯托克市出席第8届东方经济论坛。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도 문을 굳게 잠근 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스 통신은 러시아 국방차관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북한과의 다면적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또 나란히 주러 북한 대사에 러시아와 전우회를 강화할 것이라는 발언을 실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러 간 정상회담을 통한 무기 거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북러 밀착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현지 주민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은 처음인데요. 주민들은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았고 어민들의 생업 회복도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에서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앞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주민들이 이를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 내 첫 소송입니다. 約束を遵守する、丁寧に説明すると言っていたのにもかかわらず、放出が始まったらその点には触れず、まるで約束などなかったかのような状態です。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미 한 차례 피해를 입은 피난민들과 후쿠시마 인근 지역 등에서 150명가량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은 일본 정부의 도쿄전력의 방류 실시 계획과 방류 설비 인가의 취소를, 도쿄전력에는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았고 특히 어업 관계자들의 생업 회복이 곤란하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오염수 방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 지역에 또 다른 피해를 안기고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방류를 강행해 일본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被害者や被災地に対して新たな被害を与える、そう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いわば二重の被害を生み出していると言えると思います。 소송단은 또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처리수 대신 처리 오염수란 표현을 썼습니다. 주민들은 후쿠시마와 미야기, 도쿄 등
일본 태평양 연안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방류 중단 소송 원고를 추가로 모집해 소송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에는 맑고 푸른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구름만 조금 끼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제주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전히 서쪽 지역에는 안개가 조금 남아있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가 빠르게 걷히겠고 전국에 쾌청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 깨끗하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1도, 춘천 18.9도, 대구 18.5도로 선선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춘천과 원주가 30도, 대전과 서울 31도, 광주 30도, 부산 29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등은 개발 부담금을 줄이려고 군청에 내는 서류를 위조했는데 이 과정에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불거진 양평 공흥지구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개발을 맡았는데 양평군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검경 수사 결과 윤 대통령 장모는 불기소됐지만 시행사 실소유주인 처남 김모 씨와 시행사 관계자들은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행사, 공무집행 방해 혐의였습니다. KBS가 김 씨 등의 공소장을 입수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이 위조하고 행사한 사문서는 토사운반 관련 서류, 토사운반 거리가 길수록 개발 비용이 늘어나 개발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토사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입 확인서 두 가지를 위조했는데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사용했습니다. 잘라내기와 붙이기 기능을 이용해 관련 업체의 도장 이미지를 다른 서류에서 오려 붙인 겁니다. 실제 그림판 작업을 한 건 토목공사 업무 담당자. 하지만 김 씨 등도 적극 공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김 씨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토사운반 관련 증빙 서류를 꾸며내기로 했다는 게 공소장 표현입니다. 토사운반 거리 확인서는 수정하라고 요구했고 토사반입 확인서는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였습니다. 위조된 서류 두 건은 2016년 양평군청에 제출됐고 두 차례 이의 신청 끝에 이듬해 양평군은 개발 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했습니다. 검찰이 김 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한 건 이들의 문서 위조가 공공기관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거란 판단에서였습니다. 한편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은 이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7년에 걸쳐 1,3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감원 검사 과정엔 560억 원을 횡령한 걸로 알려졌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횡령 액수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직원 집에선 100개 넘는 금괴와 돈다발, 상품권이 발견됐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침대 밑에 숨긴 청가방. 1kg짜리 금괴 25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집안 곳곳에 숨긴 금괴가 모두 101개입니다. 냉장고 속 김치통에선 비닐로 싼 돈다발이 나오고 고가의 가방, 구두는 바닥을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 집에서 발견된 금품이 147억 원어치, 모두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의 오피스텔 등에서 나온 겁니다. 검찰이 이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밝힌 횡령 액수는 7년간 1,387억 원. 지난달 금감원 검사 과정에 알려진 횡령 규모 560억 원의 2배가 넘습니다. 이 씨는 부동산 시행사 PF 대출 상담과 관리 업무를 담당했는데 시행사들이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리려고 출금 전표, 대출 요청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 이 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황모 씨가 시행사 직원으로 위장해 범행을 도왔습니다. 출금 전표 위조해서 횡령 참여 혐의 인정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씨는 7년에 걸쳐 눈덩이처럼 불어난 범행이 적발되자 구속영장 심사를 스스로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횡령을 한 뒤 변제하려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횡령액이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피해 규모는 500억 원 가량으로 추산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배우자가 갖고 있던 현금과 부동산을 포함해 173억 원 상당의 범죄 피해 재산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 가족과 공범 황 씨가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추적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인규입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이 9살 아들을 유기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중국인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문준영 기자입니다. 공원 화장실에서 나오는 아빠와 아들. 어린아이는 신난 듯 장난기 가득한 모습으로 아빠를 따릅니다. 닷새 뒤 이들 부자의 모습이 또다시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곳에서 노숙 생활을 한 이들 부자. 8일째 되던 날 아침 아빠는 사라지고 잠에서 깬 아이는 화들짝 놀라 아빠를 찾고 또 찾습니다. 그렇게 서성이길 10여 차례. 체념한 듯 하늘을 올려보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입니다. 대성통곡하던 아이는 출근하던 공무원에 발견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이제 여기 갑자기 지나가는 길에 아이가 너무 혼자서 울면서 왔다 갔다 하고 어수선해 보이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 조사 결과 중국 산둥성 시골에 살던 이들 부자는 지난달 14일 제주에 왔습니다. 3박 4일간 한 숙소에 머물다 돈이 떨어지자 노숙하며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아들 곁에 남긴 편지에는 생활고 호소와 함께 아들이 좋은 곳에서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9살 아이가 아빠를 애타게 기다렸던 화장실 앞입니다. 아빠는 아이 곁을 떠난 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중국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후회는 하는데 하면서도 이분이 굽히지 않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또 되더라도 아이를 또 좋은 환경에 보내야만 한다. 아이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호시설에 머물다 중국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 중 폐암 확진자가 21명 추가로 확인됐고 폐암 의심 환자도 380명이나 된다는 내용을 앞선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위험한 노동 환경도 문제지만 급식 노동자들은 쉴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안이 없는 걸까요?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경숙 씨는 초등학교에서 동료들과 함께 매일 1,100인분의 밥을 지었습니다. 식자재를 옮기다 갈비뼈가 부러져 휴직하려 했지만 대체 인력을 못 구해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옆집 사람 뭐 이런 사람까지 다 동원을 했는데도 못한 거였어요. 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몸이 이미. 일하다 다치고도 18년 다닌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게 억울했지만 동료들 부담이 커지는 게 더 미안했다고 합니다. 미안하죠. 거기를 이렇게 다 안고 가야 되는 그 힘든 상황인데 대체자가 없이 나오게 되니까. 전국 초-중고 급식실에서 조리사 1명이 책임지는 인원은 146명으로 공공기관 급식실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노동 강도가 높아서 아픈 사람이 많지만 황 씨처럼 대체 인력을 못 구해 휴가나 병가를 쓰긴 어렵습니다. 결혼에 대비해 퇴직자 등으로 대체 인력 명단을 만들기도 하지만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이제 명단은 쫙 있어요. 있는데도 뭐 관리가 안 되니까 필요할 때 도움 못 받죠. 이미 이제 다른 직장을 찾아갔거나. 대안으로는 거점 학교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배치했다가 인근 학교에 결혼이 생기면 바로 투입하는 거점형 전담 대체 인력 제도가 거론됩니다. 하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6개 교육청만 시행 중입니다. 노동자들은 국회를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결혼이 지속되는 학교에서 산재가 되풀이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에는 교육부가 급식 종사자에게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고 관련 계획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석 달째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갈 때도 노란 버스를 타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으로 인해 교육 현장의 혼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교육부가 결론 도출 과정을 밝히지 않는 법제처에 다시 해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장 체험학습도 어린이 통학에 해당돼 노란 버스를 타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 이로 인해 2학기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돼 전세버스 업계 피해만 1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현실적 해석이라며 비상시적 이동은 어린이 통학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현장에서 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그런 어떤 법리 해석이라고.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어떤 근거와 절차를 통해 이뤄졌을까? 법률 전문가 외부위원 7명과 법제처 위원 2명이 참여했다는 게 법제처가 공개한 전부입니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버스업계 등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심의 과정에서 어떤 위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두 비공개 사항입니다. 하여튼 더 이상 말씀드리긴 곤란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유권 해석이 필요한 안건 대부분이 논쟁거리란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폐쇄적인 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패단은 국민들의 그 다툼이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불편함을 국민들이 겪을 수 있다. 교육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자 결국 교육부는 어린이의 통학 등의 범위에 일회성 현장학습이 포함되는지를 다시 해석해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남녀 모든 배역을 여성이 연기하는 여성 국극이 있는데요. 1950년대 큰 인기를 누리고 급격히 쇠락했는데 이 명맥을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로부터 30대 막내까지 세대를 초월한 여성 소리꾼들의 모델을 강푸른 기자가 소개합니다. 익살스런 조연 방자와 향단이부터 춘향이는 물론 늠름한 이몽룡까지 여성 국극에선 모든 배역을 여성이 도맡습니다. 1950년대 전성기를 누린 우리 뮤지컬의 원조격이지만 이제는 기억하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기마대가 나올 정도고 참 뭐 난리가 날 정도고 가만히 이 돈을 그냥 현찰을 막 발로 누르고 그렇게 성황을 했는데 현존하는 최고령 배우의 나이가 93. 여성 가극 전통을 지켜온 일본, 중국과 달리 한국에선 명맥이 끊길 위기입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젊은 소리꾼들이 나섰습니다. 직접 제작소를 차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저희 부제가 끊어질 듯 이어지고 사라질 듯 부활한다잖아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지금 봐도 짜릿한 여성 국극만의 매력이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냥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훨씬 더 여성스럽게 그랬어? 라고 과장된 여성성을 표현해야 되는 오히려 그 과장이 큰 만큼 판타지에 빠지듯이 이렇게 몰입될 수 있는 거죠. 최근 다큐멘터리와 웹툰에 힘입어 창극과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등 여성 국극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늘어난 점도 희망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놀러 가기 좋은 주말엔 확실히 차가 많습니다. 빠르게 고속도로 정체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외곽 방향은 오전 11시 때가 가장 혼잡하겠고요. 지금 출발해도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3시간 40분, 서서울 요금소에서 목포까지 5시간 정도 잡으셔야겠습니다. 특히 홍성에선 오늘부터 대하축제도 열립니다. 지금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외곽 쪽 21km 구간 정체인데요. 매송휴게소에서 8탄 분기점, 서평택과 서해대교 지나기 답답하고요. 1번 경부선 부산 쪽은 39km 구간이나 막힙니다.
경기권에서는 기흥동탄과 남사 사이, 충청권에서는 망양휴게소와 목천 사이 정체가 깁니다. 충청권 25번 논산 천안선도 논산 쪽 남천안 부근 정체가 10km 구간이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은 강일과 화도 일대에서 6km씩 막힙니다. 전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제주 해녀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 무형유산이죠. 이 해녀들의 잠수복에 작은 변화가 있었다는데요. 조창훈 촬영 기자가 제주 해녀 잠수복 제작소를 찾아 그 비밀을 들어봤습니다. 해녀들은 절대 일반 옷을 입고는 안 돼요. 이게 맞춤복이라 해야 되고 우리가 손목이든 발목이든 물 스며들지 않게 전부 맞아야 돼요. 저는 이성모이고 44년 동안 소라잠수복에서 잠수복을 만들었습니다. 이 잠수복은 그 사람 특징적인 걸 전부 살려서 제작해야 돼요.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가위질을 해요. 잘 붙이는 과정도 틀림없어야 돼요. 정확하게 완벽할 정도로 모든 게 맞게 제작돼야 된다는 거. 옛날에는 보통 6mm를 많이 입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몇 mm 입으세요? 지금 3mm 입어요. 저번엔 3mm. 12월 달에도 그냥 3mm 입어요. 계속 두께가 얇아지고 있습니다. 해수온의 상승으로 인해서 해수온의 상승이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바닥에 풀이 하나도 없어요. 데크 항상 돼가지고 바닥에 들어가면 돌멩이도 먹어 다 하얗게 돼요. 자르는 사람들은 막 100kg씩 얼마씩 잡아놨는데 지금은 50kg 안 팔리죠. 바닷속 생활 환경이 엄청 안 좋아진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쓰레기를 버린다는 건 바다를 죽이고 우리의 먹거리를 죽이는 일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에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구름만 조금 끼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제주에는 5mm 안팎의 비만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텐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고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1시간 전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영남 지역에도 안개가 끼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빠르게 걷히겠고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에 맑고 푸른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볕을 가려줄 구름이 없기 때문에 자외선 지수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1도, 청주 20.3도, 광주 20.6도, 부산 21.3도로 비교적 선선하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30도, 청주와 서울, 대전이 31도, 광주 30도, 부산은 29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말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